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8월 21일이고요. 수요일이고요. 오늘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1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밤새 이거 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뒤 백판에 아주 멋있게 나오네요. 저 수천 명의 민주당 당원들이 모여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전당대회는 보통은 미국 대선 직전에 하는 전당대회니까 후보를 선출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한 1년 동안 쭉 예비 선거니 코카스니 프라이머리니 쭉 해가지고 후보는 정해진 상태에서 그 후보를 외쳐서 부르고, 여기 참석한 분들이 다 말하자면 대의원들인 거예요. 그 선거인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를 콜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보가 확정되고, 그 후보가 나와서 쫙 연설을 하는 그런 행사가 전당대회인데, 그래서 사실은 짜고 치는 고수도 이변이 없는 그런 행사인데요. 근데 이번에 큰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역사상 없었던. 현직 대통령이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후보가 되었는데, 조 바이든이 사퇴를 선언하고 그냥 대의원들 저 선거인단한테 오픈해서 투표를 하라고 해놓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대의원들, 이 선거인단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서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오픈된 상태이고, 사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사퇴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만도 하잖아요, 사실. 다 자기는 국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리고 정당하게 후보가 됐는데 사퇴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고 사퇴는 했는데 마음이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등장했어요. 첫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I love the job, but I love my country more. 저는 이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찡해가지고, 나는 대통령이라는 이 직업, 이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가 잘했던 걸 쭉 얘기했어요, 그 전에.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우리나라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퇴했다는 얘기죠. 상처를 입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해리스를 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우리 정치인들한테 꼭 들어보고 싶은데 언제나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목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어젯밤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등장해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2008년 대선 때 오바마 지지했었거든요. 힐러리 지지하지 않고 둘이 이렇게 싸울 때. 근데 힐러리가 나와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유리천장입니다. 해리스를 당선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흥미진진합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시는 날인데요. 우리 코로나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정부 어떡하죠? 코로나 예산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광복회 이종찬 회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판 붙었죠. 계속 날선 이야기 이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하고 또 관련이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하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나오셔서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데,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럼 먼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걸리진 않으셨어요? 저는 안 걸렸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아팠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다행히 그냥 저는 조금 아프고 지나갔는데, 심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르신들은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입원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은 그렇죠. 계시고 확산돼서 걱정 많이 하던데, 예. 또 충격적인 얘기를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코로나 예산이 제대로 안 짜여져 있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렇죠. 그 얘기 주셨어요. 요즘에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꽤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던데, 근데 문제는 이 아픈 사람한테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약이 없어서 대란이라고 합니다. 의사도 약사도 코로나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치료제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약을 구할 수 없을까? 다 예산 문제거든요. 다 돈 문제인데,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뭐 코로나 관련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지 이 엔드 코로나, 그러니까 종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위드 코로나는 게 뭡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그냥 같이 살자라는 그렇죠, 게 위드 그렇죠.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초창기 2020년도는 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뭐 락다운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중점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락다운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하면서 코로나 걸리면 할 수 없고 코로나 걸리면은 국가가 잘 치유해 줄게.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근데 잘 치유해 줄게라고 하면서 약이 없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먹는 약이 없는데, 그래서 왜 먹는 약이 없을까라고 또 제가 제가 직업병이어서 왜 약이 없지? 그럼 이거 예산 문제가 아닐까 하고 바로 예산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작년에는 그 먹는 치료제가 한 40만 명 먹을 수 있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명에서 30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4만 7천 명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깎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10분의 1 가까이 깎인 셈이네요. 그렇죠. 치료제 예산이 그렇게 딱 특정이 돼 있나요? 그 치료제 예산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중증 치료제가 있고 경증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저도 뭐 그런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중증 치료제 환자가 더 많겠어요? 경증 치료제 환자가 더 많겠어요? 경증이 훨씬 많겠죠.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치료제 예산은 중증 치료제 예산과 경증 치료제 예산이 있는데, 오히려 그 중증 치료제 예산이 깎인 것보다 이 경증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 예산이 훨씬 더 크게 깎인 거가 지금 약을 구할 수가 없는 일의 근본 원인인 거죠. 아, 그 진단 키트도 혹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저는 그 지난번에 감기 걸렸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아닐까 하고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예. 그 진단 키트로 해볼까 예. 하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이거 검사 받으시려면은 돈 몇만 원 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돈 안 그건 안 냈는데. 됐죠.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코로나면은 격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엔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냥 별로 안물안궁이야. 그냥 관심 없이 다 하고 그 대신 아프면은 내가 치료해 줄게.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인 거고요. 아. 그래서 진단 키트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 하에서는 저는 맞는 정책인데, 위드 코로나라면 당연히 치료제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40만 명에서 4만 7천 명으로 확 예산을 줄여서 지금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의사도 약사도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프면 아픈 게 아니라 아프든 말든 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이거 그렇죠. 확산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격리할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예. 지금은 반대로 많이 아프시면 오세요. 그럼 치료는 국가가 해드릴게요. 예, 그렇죠. 아, 이렇게 바뀐 거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일단 예산이 줄어서 약이 없어졌다까지는 확실한 거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왜 예산이 줄어서 약을 없앤 이 누구 책임이냐를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전체 재정 지출이 줄어든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올해 24년도 올해 국가 총 지출이 657조 원이거든요. 작년보다 딱 2.8% 증가했어요. 근데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3.6% 증가했습니다. 물가는 3.6% 증가했는데 정부 총 지출은 2.8%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이렇게 정부가 지출을 감소한 것은 세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건데요. 세수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정부가 이렇게 감세를 해서 그런 거죠. 자, 정부가 감세를 하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금을 내는 것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세금을 깎으면은 어떻게 된다? 정부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은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 예산이 줄어든 거가 바로 우리의 감세 정책과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세를 통한 정부 지출 축소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거고요. 전체 파일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줄 수밖에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것의 줄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하긴 예산은 국회에서 또 통과를 시키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국회에서 정부
정부 원안을 감액을 했다. 먹는 치료제 이 부분, 이 경증 치료제 부분을 감액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 국회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 기사 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달라요. 아, 그래요? 저는 예산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산만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상.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제공한 이 정부 안과 국회를 통과한 이 최종 결과 이 두 개는 항상 제가 그냥 책상 위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국회가 최종으로 통과한 것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47,000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국회가 억지로 깎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47,000명의 약을 편성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고 국회는 국회는 그거를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은 국회는 예산 증액권이 없어요. 정부가 동의를 해야지만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국회는 증액해달라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국회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회 세 번째 잘못이고 그렇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국회가 깎은 건 아니에요. 국회가 깎은 거는 아니고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데 한국일보 자료를 보니까 국회가 깎았다. 라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한국일보가 이 오보를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일보가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한국일보는 나름 오보가 아니에요. 질병청이 국회에 전달한 자료를 보면은 두 가지 자료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 자료, 이것은 이 47,000명으로 깎은 자료를 국회에 준 자료도 있고, 근데 47,000명이 아니라 한 15만 명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 국회에 요구한 자료가 두 개의 자료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질병청이 국회에 예산서에는 47,000명 자료를 주고 예산서가 아닌 그냥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16만 명 자료를 줘서 이 두 개가 혼재된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거를 한국일보 기자가 입수를 해서 보면은 질병청은 16만 명 자료를 국회에 줬는데 국회가 깎았다라고 오해를 한 건데요. 이건 국회가 깎은 게 아니라 질병청이 잘못 국회에 두 가지 자료를 동시에 줘서 국회에 혼란을 끼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 예산서입니까? 아니면 그 부속 추가 자료입니까? 당연히 예산안이 가장 공식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표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국회는 당연히 제공받은 것은 47,000명을 제공받고 그리고 47,000명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한 게 국회의 죄인 거고요. 가장 저는 원죄는 전체 파이가 줄어든 것이 원죄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죄는 질병청인 거죠. 질병청이 이 47,000명으로 줄인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고 또 동시에 16만 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예산안 바깥에 있는 참고 자료를 두 개 혼재된 자료를 국회에 제공을 하는 굉장히 좀 이상한 업무를 해서 저는 이거를 빨리 국회에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질병청은 왜 숫자가 다른 두 개의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는지 이게 어떤 오류 때문인 건지 도대체 무슨 혼란이 그런 건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건 실수라 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표에 47,000 개를 넣어서 보냈다면 47,000개라고 치고 그렇게 예측을 한 걸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럴 수는 있잖아요. 2023년에 질병청에서 보니까 2024년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발병 가능성 거의 없다. 물론 지금 틀린 걸로 판명이 됐지만 그 시점에서는 없으니까 예산 일단 깎아두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걸까요?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공한 자료만 보더라도 한 16만 명은 필요하다. 뭐 우리가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도 이 23년도에 40만 명이었으니까 24년도에는 최소한 16만 명 분은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런 자료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 제공한 자료는 16만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실제로 국회에 제공한 예산안에는 그냥 질병청이 그냥 47,000명으로 국회 예산안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이 설명 자료와 국회에 제공한 예산안과 두 개가 자료가 다른 굉장히 좀 이상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영미 청장이 나름대로 또 그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지영미 청장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닌데 지영미 청장의 남편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혹시 이철우 교수. 이철우 교수 예. 연세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 맞습니다. 이철우 교수랑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는 정말 오래된 정말 중마고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초등학교고요. 대학교도 같은 대학 같은 과를 했으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친구 주변에 거의 찾기 쉽지 않잖아요. 네. 대학교 같은 과까지. 그래서 이 이철우 교수랑 이 윤석열 대통령 굉장한 중마고우고 또 재밌는 것은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는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예. 핫한 분이시잖아요. 가장 핫한 분이 이종찬 광복회장이죠. 아. 요즘에 왜 핫하죠? 자, 광복절 경축사 보고 제가 정말 깜놀해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데요? 말씀하셨고 지금 윤석열 정부 예. 주변에 일본의 밀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금 예. 지금 정권은 친일 정권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이 피로써 지켜온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연일 계속해서 그렇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리고 광복절 경축 공식 행사에 안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광복회장이 대한 광복회장이면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그 모든 유족들과 역사를 대표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광복절 경축 행사에 가서 항상 그렇죠. 발언을 하시고. 그럼요. 광복회장이 그런 광복절 거잖아요. 행사에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종찬 그 광복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각별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종찬 회장한테 아버님이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불렀었대요. 그리고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조금 굉장히 심한 굉장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 예전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따랐던 자기 아들 친구가 아들 친구한테 정확하게 말을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독립기념관장 임명하면은 안 된다라는 서신을 몇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친구고 자기를 굉장히 잘 따랐던 아들 친구한테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김영석 관장이 맞습니다. 뉴라이트니까 그 역사관 가진 사람은 안 맞습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서신을 몇 차례 보냈나 봐요. 근데 서신을 몇 차례 보냈는데 나는 분명히 내 아들 친구로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아들 친구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아들 친구가 나의 서신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임명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종찬 광복회장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 노여울 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대선 때는 지지를 했었는데 예. 아들 친구이기도 그럼요. 하지만 예. 이런 역사관을 난 지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냐면 전의 일본과 전후의 일본은 다른 국가다. 예. 요거는 또 중요한 또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이기도 한데 그렇죠. 다른 국가다. 여기까지 나는 인정했다. 예, 예. 그래서 전전의 일본에 대해서는 꼬집고 예. 전후의 일본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지금 예. 전전의 일본을 계속 합리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일제와 일제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왕왕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 제품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죠. 근데 그것과 일본 제국주의가 아닌 일본 제품이나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종찬 광복회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그 보훈 예산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고 예, 하던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또 그 이종찬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면은 저는 또 직업병 때문에 보훈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찾아봤죠. 바로 찾아봤는데 이게 그 지난 정부랑 이번 정부 보훈 예산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근데 전체 보훈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뭐 나름대로 뭐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보훈 예산 중에서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한 82% 정도 늘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린 건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예산을 단 2.7% 늘렸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총액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독립유공자 예산은 전 정부와 이번 정부가 82대 2.7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네. 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 정부는 어떤 예산을 늘렸을까요? 보훈 대상이면 그렇죠. 참전 용사 같은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월남전 참전과 6.25 참전 요 분의 보훈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그 6.25 자녀 수당 예산을 6% 늘렸거든요. 근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6.25 자녀 수당 예산을 16%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꽤 우리 재미있는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난 정부는 뭔가 독립유공자를 좀 우대를 하려고 하는 정부인 것 같고 이번 정부는 독립유공자보다는 6.25 전쟁의 참전 용사를 우대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미지가 숫자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그 이미지는 팩트다라고 팩트 체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국가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리고 국가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보훈 예산이 조금 변동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변동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82% 늘렸던 거를 2.7% 늘리고 6% 늘렸던 거를 16% 늘리는 것이 뭐 이게 과연 국민과 합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 이렇게 독립유공자와 이 6.25 용사, 참전 용사들의 예산을 바꾼 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국민적인 설득과 합의 없이 그냥 그때그때 조변석계식으로 바꾼 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코로나19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예. 이 보훈 예산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대로 철학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요. 뭐랄까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저는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또 저는 코로나 예산이 궁금했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신종 감염병 예산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신종 감염병 예산을 찾아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그때 당시 전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죠. 그리고 20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시대에 그 신종 감염병 예산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제가 예산 자료를 보면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근데 당시 20년도에 신종 감염병 예산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 간단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보고서 제목이 소 잃고 잘 고친 외양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보통 나쁘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소 잃고 굉장히 잘 고친 외양간인데 소는 뭔가요? 소가 바로 메르스입니다. 그게 2015년인가요? 예, 그때 했죠. 2015년도에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패를 얻었잖아요. 네.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중동을 제외하고서는 네. 가장 최악의 메르스 이 피해를 겪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얻었고 그 당시 15년도에 메르스에 실패한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신종 감염병 관련된 그런 이 하드웨어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런 전 센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쫙 16년 이후부터 잘 만들었어요. 근데 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지난 정부가 했던 거는 일단 줄이고 보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새롭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권의 속성인데 근데 2017년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실패 이후로 굉장히 잘 올려놨던 신종 감염병 예산을 마무리는 못했잖아요. 굉장히 토대는 잘 만들어놨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 예산을 박근혜 정부가 만든 하드웨어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 채운 거예요. 하드웨어는 박근혜 정부가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문재인 정부가 17년부터 잘 만들고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그러면 우리 20년도에 코로나 대응이 전 세계에서 꽤 괜찮은 편이었었잖아요.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 예산을 보면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 순발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예, 순발력으로 잘한 건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메르스 이후에 되게 잘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이 하드웨어를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잘 채워놨고, 그래서 우리가 신종감염병 관련돼서 20년도에 대응을 잘했으면은 제가 이 꿈꾸는 것은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거를 문재인 정부가 잘 이어받았으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도 잘 이어받았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신종감염병 예산이 굉장히 이전 두 개 정부를 통해서 잘 늘어났던 것이 갑자기 24년 올해부터 40만 명에 먹을 예산을 4만 7천 명으로 줄였고, 근데 4만 7천 명으로 줄인 것도 어떤 정확한 질병청의 판단과 합의를 통해서 4만 7천 명을 줄인 것이 아니고 질병청이 국회에 두 개의 다른 자료를 제공을 하고 예산 안에는 4만 7천 명, 그냥 서명 자료에는 16만 명이라는 황당한 두 개의 별개의 자료를 해서 이 국회 혼선을 초래한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사태의 근본 원인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코로나 때는 사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정은경 그렇죠. 청장이었잖아요. 예. 그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이렇게 또 예. 이 대국민 브리핑도 잘 하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얻었고, 사실 정 청장 덕에 또 문재인 정부가 많은 또 그럼요. 신뢰를 얻은 그럼요. 측면도 있는데, 네. 이분은 또 질병관리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보건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예. 그 말단 직원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죠. 청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안정성의 표본이죠. 안정성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메르스도 맞습니다. 했고, 예, 뭐 다 그전에도 다 하신 했고, 그래서 다 망하기도 하신 했고, 망하기도 했고, 잘하기도 했고. 메르스의 실패와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하드웨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프트웨어를 다 하시는 분이 요 정은경 청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보다 정은경 청장이 훨씬 더 잘했다고 이 국민들은 평가를 그렇죠. 하는데요. 네. 네. 그렇게 평가받는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은. 현 이 질병청장은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전문가긴 한데 이 질병 신종감염병 관련된 그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임명 당시도 좀 사람들이 놀랬었고, 근데 남편은 이철호 교수고, 그리고 이철호 교수가 윤 대통령과 굉장히 중마고였던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절친의 아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한 인사 실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국회가 이 혼란의 원인, 왜 질병청은 국회에 상반된 두 개의 자료를 제공을 했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국회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병청한테 받은 두 개의 상반된 자료가 있다라는 사실이 국회가 파악하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고 파악하면 이제 보고 이제 파악을 해서 도대체 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국회 두 개의 다른 자료가 제출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 간밤에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 보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나와서 또 지지 연설하고 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조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미국도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그런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치라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관리 그런 것 같아요. 팬데믹 관리는 메르스 때부터 시작해서 쭉 싸우고 있는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가 유지되는 한.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흔들어 버리는 정부는 오래 갈 수가 없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가 예산으로 표현이 되네요. 저는 맞습니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그 취향상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렇게 고관여층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예산과 우리나라 시스템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시스템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예산 시스템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큰 기대와 큰 실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 시스템 자체가 이 계속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요 계속 연관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믿었던 이 연계된 예산 시스템이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생각 듭니다. 아, 그러네요. 오늘은 방송에서 진짜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들을 못 이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정부의 모습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네, 너무 맞습니다.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이 독립유공자 대상 보훈 예산 증가율이 10분의 1로 줄었고, 코로나 먹는 치료제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독립운동가 예산이 10분의 1 줄은 게 아니라 증가율이 예산의 증가율이 예, 예. 10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먹는 치료제는 진짜 예산 금액이 10분의 1로 줄었고요. 충격적입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하고 코로나 대비 예산,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산 어떻게 불안정하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성훈 교수, 이광재 전 국회의원하고 같이 세종시가 1위 했다는 살기 좋은 도시 도대체 조건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TBS 타는데 가보면은 뭐가 틀어져 있습니까?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야구 많이 경기. 틀어져 있어요. 그거를 광고를 트는 거죠. 돈 받고. 광고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마트 가면은 안내방송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내방송 중간중간에 로고송이 나오죠. 그 방송을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그런 광고할 수 있는 조그만 화면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월마트가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광고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마트는 지금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실제 광고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도 이제 바로바로 데이터화하고 이러면서 광고 단가를 뭐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광고주들 같은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월마트에 납품할 거면 광고까지 하면 좋은 거죠. 지금 월마트에는 이런 광고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광고주들은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는데 월마트로서는 기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어떠세요? 살기 좋으세요? 네, 요거 전국에서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지 평가한 곳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이 교수님하고요, 이광재 전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를 한국지역경영원, 지금 지역경영원 원장도 맡고 계시죠, 네, 정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발표를 하셨는데 네.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더라고요. 네. 지금 보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네, 지금 언론 보도가 606건 됐고요. 네. 그다음에 KBS, MBC, SBS 다 지상파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최고의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뉴스토마토에서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최상위권에 어떤 도시들이 있나요? 네, 근데 일단 좀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 살기 좋은 도시랑 지속 가능한 도시는 약간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발표한 거는 지속 가능한 도시였거든요. 사실 살기 좋으면은 강남, 서초, 송파가 가장 살기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언론 보도가 다 기자들이 다 살기 좋은 도시로 보도를 해버리니까 네네. 이게 살기 좋은 도시가 돼버렸구나라고 이제 저렇게 된 아니,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먼저 얘기하시죠. 예, 예. 뭐 살기 좋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편의 시설
얼마나 내가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냐라는 게 이제 살기 좋은 도시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게 도시가 지방 소멸이 안 되면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왜 뭐 남원시, 수원시 이런 도시들이 왜 탑 10에 들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게 이제 또 댓글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탑 10 제일 순위가 높은 데가 세종시인 네. 거죠. 그리고 네. 수원시, 남원시, 대전, 유성구 이런 네, 곳들이 네. 상위권에 네, 있는 도시들인 네.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저기 아무래도 뭐 이제 살기 좋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말씀은 지속 가능하면은 출산율이 서울이 제일 하위잖아요. 그러네요. 네. 0.5죠 네. 지금 서울은. 왜냐하면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런 차이가 그리고, 좀 예, 있을 그리고 수 이제 있겠네요. 빈부격차가 크거나 이러면 이 불화가 이 계층의 불화가 심한 동네는 행복하지 않죠. 네, 그런 측면도 있죠. 진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뭘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예. 어쩌면 살기 좋은 도시. 이광재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 지표는 중요하게 본 거는 이제 인구.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장 도시의 대분류로 사이에서 중분류가 인구였고요. 인구. 네, 그 중에서 이제 총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인구 성장률, 방금 말씀하신 출산율, 그 다음에 평균 연령, 얼마나 도시가 젊냐. 아, 그래서 연령은 그게 낮을수록 그럼 네. 좋은 거겠네요. 그 다음에 추계 인구가 되게 중요한 거지. 뭐 어느 정도 추계가 상승 추계냐, 하락 추계냐. 추계 인구란 건 예. 인구 전망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순 이동 인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서울시 강남구가 빠져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구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시했던 지표는 경제 및 고용이었습니다. 네, 경제 및 고용에서 재정 자립도, 상용직 비중, 그다음에 GIDP, 1인당 소득, 고용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봤죠. 주택 소유율도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 인프라가 어떠냐라는 부분을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표를 볼 때 약간 이제 그 계량적인 지표만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학급당 학생 수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교육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게 질적 부분인데요. 네네. 근데 사실 질적 부분을 우리가 정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좀 우리가 재정 상태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국 좀 지역 경영은 예, 재정 그런 후원도 왜냐하면은 받으시죠? 정성을 평가를 하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 그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래야 되죠. 근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재정 상태 문제 때문에 교육 부분은 약간 이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그 발표의 한계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자, 생각입니다. 여러분 606개 언론에 보도된 한국지역경영원의 조사가 이 지자체 평가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강도시가 되게 중요하죠. 건강. 의료 쪽, 이쪽 부분을 뭐 자살률, 건강생활 실천율, 인구 한 명당 의사수, 뭐 병상수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도시, 얼마나 도시가 안전하냐. 근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있는 그 지표를 인용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강남 서초가 왜 빠져 있지? 송파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가 왜 빠져 있지? 이런 의구심을 좀 이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뭘까요? 인간이 결국 이제 살기 좋은 도시 보면 결국 행복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뭐가 하면 행복하냐면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집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이 안전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적인가,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교육, 의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여기 다 있네요. 일자리, 예, 고용도 있고 교육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제 성장 인구 요쪽 부분이 거기에 좀 추가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 서울 살았거든요. 태어나서 한
1년 유학 가 있을 때 뭐 지방 근무할 때 한 4, 5년 빼고는 그냥 서울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그것도 한 군데서. 동작구라는 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 동에서 계속 살았는데 거의 다 살았는데 전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그 학교 가까이 있고요. 서울이니까. 그리고 교통도 지하철 있으니까 편리하고요. 또 뭐 다른 것들도 다 괜찮아요. 말씀하신 외적인 건 괜찮은데 오래 살면 좋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예를 들면부터 우리 아이들 다 보냈는데 그 초등학교 저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동네에.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이 동네가 내가 그러니까 동네가 편해지니까 행복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당이 왜 분당이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전부 비슷한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아, 그치. 90년대 초반에. 예, 예. 김명삼 대통령. 같은 시기에 전부 비슷한 사람들이 이사를 왔고 또 하나는 탄천이라는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 커뮤니티가 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옆집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분당에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옆집 누군지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저녁 때 되면은 그 놀이공원에서 애들은 농구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생맥주 마시고 있고 이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라고 해보니까 결국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아까 일자리하고 교육, 의료 이런 게 기반적인 시설이라면은 조건이라면 아마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인간의 커뮤니티, 서로 인간적인 관계. 왜 연세 드신 분은 친구 때문에 다른데 이사를 못 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외로움이 없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1등이 세종시가 이번에 평가 결과 나오셨는데 보니까 순위가 1위가 세종특별자치시, 2위가 수원시, 3위가 남원시, 4위 대전 유성군, 5위 서울 송파구, 그 다음엔 쭉 아산시, 평택시, 이천시, 여수시, 하남시, 울산 울주군 이런 순서로 쭉 돼 있더라고요. 1위가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요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 세종시가 사실은 인구 부분인데요. 네,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되게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 정부기관이 많다 보니까 네, 공무원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공주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세종시로 또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 쪽에 있는 거 편입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그 성장 도시로서 인구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 또 하나는 경제 활력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 및 고용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다. 재정 자립도라든가 그다음에 상용직 비용, GRDP, 그다음에 1인당 소득, 그다음에 주택 소유율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와서 괜찮았고요. 또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아주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1인당 학급당 그 학생 수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안전도시도 지표가 높게 나와서 이런 부분은 두루두루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저도 세종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가장 좋은 점은 젊은 도시죠. 왜냐하면 젊은 공직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사니까. 그다음에 신도시고. 그런데 이제 더 조사를 해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저기 살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많이 서울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주말에 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문화도 중요하죠, 진짜.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주말 되면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하거나 그리고 선을 보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일자리, 인구, 그다음에 쾌적성, 그다음에 더 금강도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하는 교육, 그다음에 문화라는 이런 것들이 더 보태면 더 좋은 도시가 되겠죠. 문화 같은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이 강원도 사시는데요. 뮤지컬 많이 하거든요. 근데 뮤지컬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매주 보러 오세요. 매주 아예 날을 하나 정해놓고 그날은 뭐 일이고 뭐고 다 비우고 당일치기로 와서 뮤지컬 한 편만 보고 강원도 다시 가시는 걸 수십 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제가 강원도인데요. 전 강원도지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그 많은 그 공직자들이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은 대부분 서울에 와서 강남에 있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그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좀 다양한 교육의 기회하고 문화의 혜택을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일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삶이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평가 지표를 좀 정교하게 지금 할 생각이고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관광, 스포츠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평가 지표에 5개 지표로 해서 추가적으로 넣고 또 아까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좀 부족했거든요. 뭐 설문지 조사 통해서 만족도, 삶의 질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탄탄하게 해서 내년은 좀 더 잘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 경영 연구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교육 정성 지표 얘기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과거에는 그 우리 개천에서 용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는 어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15개 시도별로 고등학교를 나와서 거기 해당 고등학교를 나와서 명문대학 진학률 조사를 전국 15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국 순위를 발표했거든요. 그 해당 교육감님은 항의 전화 받으시느라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바로 이거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시합 끝나고 나면 평가를 받는데 정치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뭐냐면 일자리, 교육, 의료 이런 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량적인 지표하고 정성적 지표가 있으면 우리 학교 교육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를 새로 보겠죠. 아,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누가 뭐라 싸웠다더라. 그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평가 기준을 만들면 다음에 반드시 떨어뜨려야지. 아니, 저 사람은 당사시켜줘야지. 이러면 정치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228개 지자체를 다 평가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의 전화 올까봐 100위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해피하게 다 끝났죠. 그러면은 행사가. 여기서 특별히 네. 228이 어딘지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많이 들어본 청문회에서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세종시 얘기로 돌아갔어요. 네. 저는 딱 눈에 띈 게 상용직 비중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용직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고용이 완전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약이 이렇게 지속되는 형태의 네네. 그런 형태잖아요. 네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 비정규직보다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영향을 많이 주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갔지만 공공기관도 따라서 오송역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아무래도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가다 보니까 민간 기업보다는 상용직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세종시가 높게 받은 점수를 높게 받은 이유이죠. 일자리가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가 본데요. 그렇죠. 일자리가 우리가 사실은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자식을 낳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긴 대부분 공직자와 준공직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거단지가 있으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 젊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활력이 있는 거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지표에서 잘 탑10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가 빠져 있고 전남이 빠져 있고 제주도가 거의 빠져 있거든요. 이게 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미래의 인구 소멸 지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표를 발표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을 우리가 이 지표를 발표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각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금 소외된 지역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상위의 랭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10위까지 제가 지금 다시 리스트 보니까 진짜 전북, 남원시하고 여수는 있네요. 전남 여수는 있는데 경상도는 없네요. 네. 전멸인데요. 네. 경상도가 사실 특히 경북이 가장 지금 지역 소멸로 위험한 지역이고 강원도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대구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 네. 부산도 사실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광역시는 소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산 광역시도 뭐 지상파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도를 잘 살펴보시면 소멸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한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럼 저출생 문제에서 가장 그 저출생이 심각한 게 서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집값 문제하고 교육비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방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중소도시도 굉장히 강력한 중소도시가 많잖아요. 아름답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수도권하고 지방이 어떻게 공존할 건가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더군다나 수명이 124를 살면요. 60이나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5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수도권 같은 고비용을 못 이기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필요가 있다. 근데 강원도지사도 하셨으니까요. 예를 들면 강원도든 뭐 경북이든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살만한 중소도시 만들려면 뭐를 주로 해야 됩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은 정주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사실 유동 인구는 늘어나요. 양양 같은 데는 그러면 젊은이들이 완전히 도시가 됐거든요.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 그렇죠. 여기 방문하는 사람 이런 인구는 늘어나는데 결국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를 들면은 시골에 군청에 있는 공직자들의 50% 이상이 인근의 원주나 강릉, 춘천에 살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 문제하고 의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나중에 되더라도 그러면서 교육 문제와 의료 문제, 일자리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 핵심적인 과제고 이거를 가지고 지속적인 평가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교육과 의료 문제. 그러면 일자리, 교육, 의료 세 개가 핵심이죠. 일자리, 교육, 의료라고 하면 그러면 일자리 하면 기업이 생각나고 교육하면 학교가 생각나고 의료하면 병원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으면 되는 건가요? 유치하고 이런 게 관건이 될까요?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가 집중화된 현상이 가속화된다라면 사실은 의료랑 학교를 먼저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쪽으로 인구가 지방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공공병원이라든가 교육시설이 좀 유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왔잖아요. 그 어느 정도 뭐냐면 우리가 시골에 보면은 산부인과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격 교육이나 원격 의료 부분을 좀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골에 보면은 우리 중소도시 보면은 대학교가 막 몇십만 평짜리가 지금 비어 있는 대학교가 많거든요. 이런 데다가 은퇴자 도시를 한 2만 명, 10,000명, 2만 명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대학교 갖고 있는 기숙사나 강의실이나 그 땅을 이용하면은 저는 한 도시가 훨씬 더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을 폐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 네. 대학이 있는 중에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뭐냐면 사실 한계에 있는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현행 법으로는. 네, 비영리법.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저는 사들여서 그런 과감한 은퇴 도시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거다. 근데 우리가 원격 의료, 원격 교육에도 다 병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인구 3만인데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인구의 서울 면적의 2배 반이거든요. 거기다가 병원을 우리가 얼마나 짓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래 의료 부분과 미래 교육 부분을 또한 한편으로 가져오고 한편은 좀 약간 대규모의 그 은퇴자 도시 같은 건 미국은 이미 그 60년대부터 했거든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법제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좀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아까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대학교 부지가 많을까. 거기도 기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교육 제도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제도가 빨리 따라와 줘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맞아요. 제가 좀 전에 세미나 하다가 왔는데 스탠퍼드 대학하고 뮌헨 공대하고 옥스퍼드는 학교 안에 아예 그 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기업도 들어오고 학생들 아파트도 있고 교수 아파트도 있고 그 연구시설도 있고 거기 기업도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죠. 대학을 어쨌든 기업과 교육과 이것들이 다 들어오는 공간으로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네, 보통 대학교 저기 우리 교수님 계시는 대학도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엄청 넓죠. 대구 가톨릭대. 네, 우리도 대구대가 워낙 넓어서 그러는데 대구대가 100만 평 이래서 그러는데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기 안에 호수도 있어요. 대학교 안에. 네. 아, 근데 이제 이 법제도가 못 따라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 대학교라는 게 6.25 전쟁 이후에 다 우리가 인력을 키우는 도움이 됐어요. 네. 근데 세상이 변해. 1년에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그러면 대학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태까지 그분한테 기여한 부분에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일정 부분 거기에 있는 교육 용지니까 땅이 저렴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쓰게 되면 지역을 저는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표를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좀 각성을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건강의료,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우리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반응이 엄청 뜨거우신데요? 심심한 여행가님 들어오셨는데, 네. 그 대학 매입해서 재단장 하는 거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하하하님 세종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또 다른 분은 세종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들여다보면 유령도시라는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빠밤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상가가 이제 미분양돼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가 미분양돼서 네, 부동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좀 알아야 될 건 샌프란시스코가 공실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온라인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문도 뭐냐면 식당을 가기보다 그냥 주문 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실률이 25%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던스만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그 디지털 AI 시대가 면 그 시대에 맞는 도시나 삶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지방에 뭐 경제 살리자 그러면은 산단 먼저 생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주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피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시니어 은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네, 이런 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60년을 사셔야 되는데 이 지자체 일자리랑 연결해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사실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또 이광재 의원님께서 그 천당 아래 분당 얘기, 공동체가 잘 돼 있다 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또 이제 여기 순위에 보니까 분당은 이제 거기가 성남시 분당구라서 아마 단위상 여기 이번 평가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중에서 뭐 서울 송파구도 있고 세종시도 그렇고 뭐 대전의 유성구도 그렇고 교육이 되게 잘 된 곳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이 지표는 제가 아주 세세히 못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분당은 교육 도시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고 분당에 가면 뭐 서현 고등학교나 낙생 고등학교나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당하고 판교는 굉장히 판교가 40만 평인데 1년에 170조를 하니까 부산 전체가 하는 게 120조. 판교의 지역 생산, 예, 지역 지하를 생산이. 예.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경제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이걸 항상 패키지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교육, 의료. 그래서 이제 분당이 왜 그럼 여기 상위 순위에 빠져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은 도시랑 지속 가능한 도시는 다른 거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분당의 범죄율이 올라가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도시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낮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든다면 또 하면 성장도시 인구입니다. 분당이 우리가 알기에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인구가 많은 거죠. 근데 향후에도 많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지표에서 인구 성장률이라든가 평균 연령, 그 다음에 추계 인구, 순이동 인구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분당이 좋은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상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그런 거랑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랑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분당이 이제 92년도에 대부분 입주를 하였으니까 지금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력이 많고. 근데 거기엔 집이 부족하죠. 그거 왜 또 성남시가 분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중원구도 있고 여러 지역이.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지표 점수를 낮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 내 격차가 좀 크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상위의 랭킹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아까 공동체 말씀하셔가지고요. 분당이 되게 나와서 맥주 드시고 산책 같이 하시고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동네에도 뭐 제가 오래 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주성이란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종시 아까 상용직 비중 높고 공무원 네. 사회가 많다고 네. 들으니까 거기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사시는 분들이 계속 사시게 되니까 그러면은 뭔가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쵸, 뭐 일정 부분은 분당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건 또 노력하기 나름. 우리가 이제 그 심장병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데이터로.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이 이사 가지 않고 했을 때 심장부 걸리는 확률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걸리는 거하고, 한 군데는 갔는데 미국사의 한 곳인데 여기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옛날 미국이라는 게 종교가 강하잖아요. 커뮤니티가 강한데, 이런 데를 비교해 보니까 제일 심장병이 안 걸린 데는 일본은 그냥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는 게 심장병이 덜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있더라도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집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층간소음 때문에 막 싸움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찰부터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요새 아파트 새로 짓는 거 보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왜냐하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만들어내어지는 게 결국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봐요. 그런 걸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제가 보육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요, 우리 아이를 수면제 안 먹일 수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빨리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게 공적인 역할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커뮤니티를 신뢰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 보여요. 아이가 시끄럽다고 막 타박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같이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살기 좋은 거다. 네, 물론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자면 세종시나 예를 들면 분당이나 이렇게 우리가 다 살기 좋은 데라고 평가도 받고 뭐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런 곳들은 일자리 좀 안정돼서 좀 오랫동안 일하는 분들 많고 오래 사시고 그다음에 교육이 좀 발달해 있고 학교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잘 발달해 있어서 아는 분들 많고 이렇게 친밀하게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의료도 또 빼놓을 수가 없고. 의료도 있었죠. 맞아요. 의료. 이렇게 이런 정도 네 가지 지표상으로도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은 사실 힘들게 사시잖아요.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물론 많으시지만 너무 행복해서 사랑한다는 아닌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든 이유는 뭘까요? 살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이번에 뭐 하위 순위는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하위 순위들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뭐 주거 문제가 우리나라 있고요. 주거 문제가 아주 크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집에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내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내가 행복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일자리죠.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쉰다가 지금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20대 그냥 쉰다 대답한 사람 네. 44만 명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일자리는 그냥 소득과 연계되지만 자아 실현하고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 사는데 26년 걸리면은 내가 월급을 받아서 저금하면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26년 월급을 모아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집이 있어야 연애를 하고 집이 있어야 애를 낳고 집이 있어야 뭐 살아가는데 26년 이거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애 키우는데 이 3억 6천만 원이 들고 사교육비 우리 영어 유치원 뭐 80만 원.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요. 근데 학교 보면 30명 중에 한 10명은 자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선생님도 학부모도 아이도 모두가 지금 불안한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교육 문제에 안 나서려고요. 교육 문제에 나서는 순간 표가 날아가니까. 표가 날아가니까. 학교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교육 얘기하면 싫어하나요? 유권자들이?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니까 이쪽 얘기하면 반대쪽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보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사교육비 절감이 좀 되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분당하면서 참 충격적으로 느낀 게 사실 IT 교육, AI 교육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당 전체가 분당이 제일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전체의 정보학 의사가 0명이에요. 정보학 교사. 네. 왜냐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 가면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재단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전체 코딩 교육을 재단을 만들어서 아예 프로그램을 지원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런 면에서 획기적인 우리가 당장 정보학 의사를 우리가 뭐 몇만 명을 채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근본적인 교육의 전환 없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점들이 우리를 사실 지역을 힘들게 만드는데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나름 솔루션 말씀하셨어요. 대학이나 이런 지역의 시설들을 잘 좀 활용하면 좋겠다. 주거단지를 좀 잘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해법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디지털 AI 시대에 맞는 저기 하루에 챗GPT를 한 2-3시간 써보거든요.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는 일하는 방식과 이거 의료 문제 해결하자면 좀 있으면 구글 병원 다닌다고요, 진짜로. 구글 병원. 네? 우리가 의료 문제를 획기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좀 있으면 아마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이 전부 온라인 교육 확점할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병원도 원격 의료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미국 병원이 원격 의료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내 건강 때문에 원격 의료를 미국 병원으로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가 당장 갈등 때문에 힘든다면 베트남 같은 하노이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부터 그 공단과 한국 근로자와 한국 기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원격 의료 같은 걸 해보면 그러면 자꾸 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교육 의료가 왜 중요하면 교육 문제는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청주에 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분양이 안 됐어요. 이분이 머리를 싸매다가 강남 인강 강사들을 전부 이거 충청북도로 불러가지고서 무료로 하겠습니다. 완판됐어요. 아파트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 아파트에서 유명한 그 사교육 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공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소화를 못 하잖아요. 제가 강원도 정선 있어 보니까 거기 학원도 별로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온라인 교육 같은 걸 강화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그 서비스가 훨씬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지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올해 6월에 이런 평가 순위를 발표하게 된 것이죠. 경쟁을 좀 하면서 각성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성현 박수를 보내는데요. 우리 양궁 이번에 메달을 많이 딴 거는 경쟁이었잖아요.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지역경영연구에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표를 잘 발표하고 그럼 정치인들은 또 경쟁하고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고 이런 기초가 쌓여야 좋겠어요.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요거는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연구 결과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요. 공공기관 평가하셨다고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 평가를 사실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재부의 평가 지표가요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고 거기 투입되는 예산이 수백억에 교수들이 수백 명이 투입돼서 평가에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평가를 받는 피공공기관은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TF를 꾸리고 거기에 또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 평가를 위해 평가인지 평가 산업이네요, 완전히. 평가 산업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재부만 맡겨놔서는 그 공공기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처음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중앙 공공기관의 평가를 발표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순위가 보니까 1위가 국민체육진흥공단, 2위 한국무역보험공사, 3위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순서인데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델파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문가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지표를 도출을 하고 거기에 나온 이제 우리 평가 지표를 이제 여기 뭐 화면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6, 7개 정도 크게 대분류를 해가지고요. 소분류를 한 30개 정도 지표로만 갖고 이제 명확하게 평가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뭐 경영 전략 이런 것도 재무 성과도 있고. 예. 그래서 종합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재부는 이걸 수백 개의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도대체 뭐가 우선이고 뭐가 이게 중요한지가 헷갈리고 이게 지금 평가를 또 공공기관이 수용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공기관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기관에서 좀 제대로 제3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평가를 이제 매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공기관 평가가 중요하죠. 근데 평가 기준이 많다는 건 평가 안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무엇을 분명히 할 건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기준을 가고 저는 용산 대통령실도 네. 총리도 장관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뭘로 평가를 하나요? 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평가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 그게 막 수백 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뭘 평가한 건지 모르겠다는 국민들 얘기가 있어. 사실 근데 공공기관은 어디가 꼴등인지 엄청 궁금한데 그것도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공공기관을 많이 불신을 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좀 그런데 네.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을까? 네. 어떻게 붙여야 될까? 이런. 근데 이제 관심이 공공기관 많이 갑니다. 평가를 너무 이제 사기업화해서 수익성 관점에서 지표를 만들게 되면 사실 공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 평가는 신중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철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잖아요. 그잖아요.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 부산에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은 적자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 우리가 이번 코로나 나 있을 때 많은 뭐냐면 이 서민 대중탕에 있는 목욕탕을 문 안 닫은 데 많았거든요. 밤에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런 데가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견디고 그들이 이 사회를 믿고 살아가는 부분은 그건 경제성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공공적인 거와 또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는 거는 구별해서 평가를 해야 사회를 믿고 살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살기 좋은 도시 얘기로 주로 했는데 마지막에 공공기관 평가도 네. 비슷한 또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살기 좋은 도시가 반드시 또 무조건 성장만 하는 도시는 아니고 여러 그러면 종합적으로 중앙공공기관이 전국으로 혁신도시로 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지 그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공공기관도 좀 각성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요,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를 안 만들고 전남대학교의 전기과를 대한민국 1위 학과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또 달랐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국민연금 많은 돈이 있죠. 이걸 가지고 해외 부동산 사는데 수십조 원 썼거든요. 근데 그 새만금이라는 게 전라북도 도민들의 모두의 열망인데 거기 돈 얼마 투자했어요? 거의 안 한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 내려간 이유는 그 지역에서 뭔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에 기여하고 이런 거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평가의 첫 번째라고 저는 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살기 좋은 도시 얘기 시작해서
교육, 기업, 뭐 일자리, 의료 다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먼저 했어요. 네. 네, 먼저 이렇게 우리 한국 지역경영원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공기관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할 거고요. 이제 보다 이제 평가 지표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잘 선정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이 살기 좋은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거는 일자리, 교육, 의료, 건강보험, 노후연금 걱정 없는 거, 문화생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커뮤니티라고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부터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정치인들이 평가를 받아야 국민들이 편하게 산다. 그 시작의 문을 지역경영연구원이 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레슨은 평가를 잘하면 고칠 수 있다. 네. 이 레슨을 남기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내일 또 오전 11시에 저는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광재 전 의원님 그리고 정성훈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